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10주차.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12주까지 있는데 마지막 주에 원래 달빛 특강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진도 12주차까지 나가고 7월 15일 날 이때 이제 달빛 특강 대신에 일요일 날 암기 코드 특강이 있어요. 그 달빛 특강은 일요일 날 7월 15일 날 일요일 날 달빛 특강에 암기 코드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그때 시간 되시면 일요일 날 나오셔서 같이 암기 코드 특강으로 쭉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우리 이제 10, 11, 12 이렇게 3주 동안에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관리론 여기까지 나가야 되고, 마지막 감정평가로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감정평가 먼저 시작했었어요. 기억나죠?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200제 나갈 때는 감정평가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시간 좀 빨리 내고, 마지막 감정평가 때는 제가 조금 더 뭐 보충을 하더라도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비할인법의 비율 분석법 보죠. 우리 뭐 1년 내내 계속 비율에 이거 비율 계속 얘기했으니까, 자, 첫 번째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대부 비율은 대부가 중요하니까 대부액이 위에 가야 되겠죠. 자, 언제 돈 빌리냐? 우리가 투자할 때 전체 중에 해당되는 기준이 전체 중에서 빌린 돈 얼마야? 그 다음에 내 돈 얼마야? 그래서 총 투자액. 총 투자액과 가치는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이 10억짜리면 총 10억 투자해야 되니까 총 투자액분의 대부액. 자, 지분 비율은 지분이 위에 가야 되고 총 투자액분의 지분. 자, 그러면 10억 중에 4억 빌렸다. 그럼 0.4고, 그러면 10억 중에 6억은 내 돈 투자했다는 거죠. 더하면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자, 더해서 1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상환 비율 하면 상환액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상환액이 위에 가고, 언제 상환을 하냐라고 했을 때, 돈 빌렸을 때 총 대출금 중에 갚은 돈 얼마야? 못 갚은 돈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대출액분의 상환에 가면 상환 비율. 자, 그 다음에 잔금 비율 이렇게 나오면 잔금이 위에 가야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출액분의 잔금. 얘도 마찬가지로 10억 중에 4억 갚았다. 그럼 10억 중에 6억 못 갚은 거지 라고 하니까 더해서 1 되겠네. 더해서 1 되는 거 두 가지. 대부 비율 더하기 지분 비율은 1, 상환 비율 더하기 잔금 비율 합은 1 이렇게. 근데 요즘 출제자가 얘를 속여서 낼 때 지분 비율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분 비율은 얘를 넘길 수 있죠. 그러면 1에서 뺀 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대부 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이런 응용 지문을 쓰고 있으니까. 자, 대부 비율은 워낙 유명해서 같은 말이 많아요. 대부 비율은 LTV라고 얘기해요. 얘가 중요하죠. LTV. 이 V가 뭐예요? V. 밸류, 가치죠. 총 투자액과 가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같은 말이 많은데 절대로 뭐라고는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건지 보죠. 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니까 부채가 위에 가야 되겠죠. 근데 전체분의 부채가 아니라 이 부채 비율은 내돈분의 부채예요. 내돈.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 얘를 다른 말로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본이라고 할 수 있고. 자, 부채는 빌린 돈이죠.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타인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금융에서 얘기할 때 자산이라고 얘기할 때 자산은 자본과 그 다음에 부채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채는 빌린 돈이고 자본은 내 돈 얘기하는 거죠. 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돈과 남의 돈 합치면 총 투자액 되는 거지. 그래서 자산은 총 투자액, 이 총 투자액은 가치랑 똑같은 거죠. 가치,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동의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얘 동의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타인자본, 부채 이렇게. 자, 우리가 부채와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죠. 우리가 돈 빌려서 갚는 상환액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한다? 원리금 얘기한다.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지난주에 외웠었어요. 확실히 외웠다고 생각하고. 네.
자, 이 부채 서비스액, 상환액 얘기한다. 근데 주의할 때 상환액이라고 할 때 조기 상환시 상환액이라고 얘기하면 중간에 갚아버린다는 거잖아. 다 끝내버릴 때 상환액은 뭐다? 잔금 얘기한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죠. 자, 그 다음에 얘는 같은 말이 없다.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야 되는데 내돈분의 부채 같은 말 없고, 가장 중요한 비율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 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상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능력을 얘기할 때, 야,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어? 근데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건 뭘 얘기해요? 부채를 얘기해? 원리금을 얘기해?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겠어를 줄여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는 돈을 상환할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영업현금으로해서 우리가 대표로 임대료 수익이 있다라면 대표가 뭐예요? 순으로 갚을 수 있겠어?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감당할 능력이 있겠어? 돈 빌렸을 때 갚아야 될 돈을 갚을 수 있겠어? 라고 할 때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소득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자, 순소득이 위에 있어. 말도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가 1보다 크면 위에 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환의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갚기에 뭐하다? 충분하다. 1보다 작으면 부채 서비스액 상환액을 순으로 갚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자 은행은 부채 감당률 1보다 크길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돈을 잘 갚아야 되니까. 자, 부채 비율은 우리 학개론에서 뭐에 대한 비율 이게 나오면 출제자가 심심해서 낸 게 아니라 분모 분자 확실히 알고 있어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지분분의 부채,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나눈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자, 부채 감당률은 감당할 수 있겠어? 상환액을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이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이죠. 자,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에요. 부채 서비스액을 순으로 갚을 수 있겠어? 근데 중요한 건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을 쓴다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의 순. 예. 자, 순이 위에 가 있다.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을 때 갚기에 충분하다. 자, 이때 충분하다만 보면 안 돼. 부채 서비스액 자체가 워낙 중요한 비율이니까, 부채 감당률이 워낙 중요한 비율이니까, 자, 순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이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에 이자라고 나오면 안 돼.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액. 여기에 다른 소득 들어가면 안 돼요. 유효총소득으로 라고 나오면 안 돼. 순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비율이 이제 이렇게 영업현금으로 해서 가공, 유비, 순,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얘기할 때, 자, 이렇게 가면 가분의 가능총소득분의 공실액 이렇게 하면 얘가 중요하니까 공실율이라고 얘기하고, 유분의 영업경비 이렇게 하면 유분의 자, 얘가 유분의 영업경비 하면 이건 얘가 중요하니까 영업경비율, 영업경비 비율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이건 가장 어려운 비율이죠.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쓰는 거. 중요한 건 유를 쓴다는 거예요. 유. 이걸 채무불이행률이라고 얘기해요. 자, 말 그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보다 크면 돈을 잘 못 갚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얘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돈을 잘 못 갚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보통 비율은 이렇게 소득분의 지출 이렇게 쓰는데 반대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쓰는 거,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쓰는 걸 부채 감당률. 그래서 중요한 거죠. 특이하게 부채 비율도 특이하잖아요. 부채가 위에가 있는데 전체분의 부채가 아니야. 내돈분의 부채. 특이해서 중요한 거고, 다른 비율은 이렇게 소득분의 지출 이런 비율을 쓰는데
지출분의 소득 이렇게 쓴 비율이 있어요. 이게 부채 감당률.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한 거예요. 부채 감당률. 자, 사진을 찍어야지. 가구 내리고 반대. 물론 여기에 영업경비 비율은 가능총소득을 쓸 수도 있어요. 영업경비 비율은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도 쓸 수 있는데 조건을 줄 거예요. 말이 없으면 유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영업경비 비율을 얘기할 때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능총소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비율. 우리가 계속 많이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 대부 비율은 전체분의 대부액, 지분 비율은 전체분의 지분 더하면 1, 잔금 비율은 전체분의 잔금, 상환 비율은 전체분의 상환에 더하면 1. 자,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없어요.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는데 지분분의 부채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가분의 공하면 공실률, 유분의 영업경비율, 유분의 영업경비 더하기 부채 서비스액 하면 채무불이익률. 반대로 부채 서비스액분의 수은 쓰면 부채 감당률. 여기까지 이제 비율만 외워두면 계산 문제 말고 말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비율만 알아두면. 자, 문제 보죠.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을 잘 갚는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뭐를 갚냐라고 할 때 순소득으로 원리금을 갚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맞죠? 순으로 갚는 거예요. 순으로. 자, 채무불이익률은 자, 가면 공실률, 두 번째 가면 영업경비율, 두 번째 갔다가 내려오면 채무불이익률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별표 유효총소득이 나와야 돼. 유효총소득 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쓰는 것이 채무불이익률이죠. 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며 채무불이익률을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맞아요.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이건 뭐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대부비율. 대부비율은 전체분의 대부액이죠. 자, 가치를 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총투자액이라고 할 수 있죠. 총투자액에 대한 융자액, 대부액, 부채의 비율을 말하며 맞죠? 자, 대부비율을 다른 말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차입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다 같은 말이에요. 단 뭐라고만 하면 안 돼. 여기에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주의하면 되고. 자, 부채 비율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부채 비율은 부채가 위에 가야지. 그럼 뭐분의 뭐? 지분분의 부채.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그러니까 학교론에서 뭐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 나오면 분모 분자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맞겠지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분모 분자 꼭 확인해야 된다. 자,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이다. 맞아요. 이건 맞는 얘기인데 간단해요. 자, 대부 비율이 50%래요. 자, 대부 비율이 50%에서 가면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50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50%면 100분의 50이면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 비율이 100분의 50이라면 100은 총투자액. 빌린 돈은 얼마? 50. 그럼 내 돈은 얼마? 50이라는 얘기겠네요. 자, 이걸 바꾸면 그러면 부채 비율은 지분분의 부채죠. 그럼 여기에서 빌린 돈이 50이고 지분이 50이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50분의 50 되겠네. 그럼 얼마? 1이면 몇 퍼센트? 100%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암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부 비율이 50%라는 건 내가 얼마 투자했든지 간에 반절 빌리고 반절 내 돈이라는 얘기야. 맞죠? 50%라면 반반 내 돈 빌린 돈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은 내 돈분의 빌린 돈이잖아요. 지분분의 부채 반절 똑같네. 똑같으니까 반절로 똑같으니까 무조건 100% 이렇게 돼요.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부채 비율이 100%면 대부 비율은 50%예요. 자, 100%라는 건 내 돈 빌린 돈이 똑같다는 얘기야. 50 썼으면 얘도 50, 100 썼으면 100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전체분의 반절이 50%라는 얘기예요. 전체분의 반절이라는 얘기니까. 맞아요? 외워도 괜찮아요. 자, 지분 비율은 1에서 대부 비율을 차감한 값이다. 맞죠? 즉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 합하면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1에서
대부 비율을 뺀 값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만약에 출제자가 내가 출제자라면 이걸 쓸 거예요. 지분 비율은 대부 비율 빼기 1이다. 이렇게 문제 내면 대충 맞겠지라고 생각해 다들. 대부 비율 빼기 1 이게 아니라 1에서 빼야 돼. 1에서 대부 비율에서 1 뺀 값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더해서 1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분 비율은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1에서 대부 비율을 빼야지. 대부 비율에서 1 뺀 값이 아니야. 대부 비율에서 1을 뺐다라면 마이너스 지분 비율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1에서 빼야 돼. 1에서 주의해야 되고 1에서 뭘 뺀 값이다. 마찬가지로 잔금 비율은 1에서 상환 비율을 뺀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자, 5개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이거 못한다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건 함부로 건들지 말고 만약에 일단 스킵하고 시간이 남아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5번부터 풀어야 돼요. 5번부터. 이렇게 5개를 묻는 문제 답은 80% 이상이 5번 아니면 4번이었어요. 5번부터 풀어나가라. 시간 된다라면. 근데 함부로 풀지 말고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 그럴 때 푸는 거예요. 일단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부채 감당률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식이 떠올라야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 써야 돼요. 자, 부채 서비스액은 이렇게 해서 나왔네. 4천만 원. 그럼 공 6개 된다라면 40 쓸 거고 순을 알아야 되는데 순이 없어. 순이. 그럼 순을 구해야 되는데 자, 보니까 세전 나왔고 부채 서비스액 나왔어요. 그럼 뭔가 떠올라야 돼. 식이 하나가. 순, 부채, 전. 이걸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현금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게 순, 부채, 전이었죠. 자, 근데 얘가 40이라고 나왔고 얘가 6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넘겨서 더하기로 바꾸면 순을 구할 수가 있겠네. 순은 얼마?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안 주고 얘까지를 구해서 이 2개로 얘까지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답 정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출제자가. 그럼 수는 얼마? 100이네요. 그럼 40분의 100이니까 2.5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얘가 틀렸다. 이렇게. 수는 1억 맞아요. 순. 얘가 40, 얘가 60이니까 넘기면 100이니까 1억 맞죠. 자, 자본의 수기간 이렇게 나올 때 어림셈법에서 순자, 전지, 순 나오면 자본, 세전 나오면 지분 이렇게 외웠어요. 순자, 전지. 자, 자본은 순을 얘기해. 회수기간은 승수예요. 그래서 얘는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순을 써야지. 이제 중요한 건 어떤 투자액이 따라와야 돼? 총이야, 지분이야? 총투자액이죠. 조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투자액. 지난주에 배웠던 거 어림셈법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총투자액을 순으로 나눠야 돼요. 자, 순은 100 나왔고 총투자액은 얼마? 10억이니까 1억이면 100인데 10억이니까 1000 이렇게 쓴다라면 10 이렇게 나와야지. 맞네요. 자, 세전승수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세전을 나눠야 되는데 얘는 무슨 투자액? 지분투자액으로 나눠야지. 지분투자액은 6억, 세전은 60 나왔으니까 얘도 1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유효총소득이라고 했을 때, 자, 유효총소득 승수가 5라고 나왔어요. 5. 유효총소득 5는 U로 나눠야 돼.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이렇게 써야 되겠죠. 총투자액. 총투자액이 여기에 1000이라고 나왔어. 얘하고 얘는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지. 그럼 U는 1000 나누기 5잖아요. 그럼 얼마? 200. 그래서 2억 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어찌되거나 5가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5번부터 풀어라. 정 모르겠다, 자신 없다, 시간도 없다 그러면 5번, 4번 중에 하나 찍어요. 그냥 아무거나 5번, 4번이 아니라 5개 구하는 거. 5개 구하는 거. 이럴 때는 4, 5번 중에 하나 찍어라. 자, 보죠. 부채 서비스액 틀린 지문만 확인해 보죠. 자, 부채 서비스액은 이라고 나왔을 때, 자,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고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한다는 거
꼭 외워야 돼요. 자, 이번에 부채 감당률은 이라고 나왔을 때, 자,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순으로. 부채 서비스의 순이니까 창출되는 유효가 아니라 순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의 지표다 라고 나와야죠. 자,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순으로 충당할 수 있어? 갚을 수 있어? 라고 묻는 거고. 자, 1보다 부채 감당률이 작다라는 것은 순이 원리금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나와야죠. 부족하다. 자, 위험을 줄이는 방법, 은행이 위험을 줄인대요. 은행이 위험을 줄이려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부채 감당률 1보다 어떻게 원한다? 크길 원한다 라고 나와야죠. 1보다 커야 돈을 잘 갚는 거니까. 자, 부채 비율은 뭐분의 뭐? 지분분의 부채. 그럼 뭘로 나눈 비율이냐, 나눈 값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부채가 위에 가야지. 부채를 뭘로? 지분으로 또는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다,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LTV는 자, 아래 전체분의 대부액이에요. 전체가 같이 총투자액에 대한 융자액 대부액의 비율을 말한다. 맞고. 자, 채무불이익률 가장 어려운 비율이에요. 두 번째 U부터 시작할 때 가서 내려오는 거야. 가서 내려오는 거. 유효총소득이 뭐와 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비율을 말하고, 얘를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자, 회수기간은 자, 투자 시점에서 발생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며, 맞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을 말하며, 회수기간이 어떤 것이 좋다? 짧은 게 좋은 거죠. 장기인 게 아니라 단기인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기간법의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즉, 어떤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이 있을 때 목표가 있어. 목표 회수 기간이 있을 때 이 투자 안에 회수 기간을 보고서 이 투자를 할 거야 말 거야를 결정하는 거예요. 목표보다 짧아야 투자해, 길어야 투자해. 얘가 짧아야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회수 기간이 아니라 투자 안에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나왔어. 이익률. 여기에 목표 이익률이라고 나왔어요. 이익률. 근데 이익률이니까 수익률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은 수익이죠. 큰 게 좋아,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지. 그럼 목표보다 이 투자 안에 이익률은 뭐한 게 좋다? 큰 게인 게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투자를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 투자하는 회수 기간은 짧은 게 좋고, 이 투자의 수익률, 이익률은 큰 게 좋아. 뭐보다? 기준이 목표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게 좋다. 자, 넘어가서 이제 금융론 보죠. 금융론. 우리 진도가 좀 바빠요. 3주차 오늘까지 포함해서 2단원을 끝내는 것도 좀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무리되지 않게 좀 끝내보죠. 금융의 기초 보죠. 자, 첫 번째 금융론에서 보너스로 나오는 거 외워야죠. 금융의 종류. 자, 지분금융 나오면 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뭐냐가 아니라 외우는 게 중요해요. 리조신,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리조신 공사, 공모사무연 증자, 부동산 펀드, 리조신 공사 펀드 외워놔야죠. 리조신 공사 펀드. 자,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주식을 일반주 또는 다른 말로 보통주라 그래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 모았다. 이것도 지분금융인 거예요. 주식 나오면 지분금융. 자, 메자닌 금융은 지분과 부채금융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걸 이걸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자, 메자닌은 매운 신전 후, 신전 떡볶이 후 이렇게.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매운 신전 후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매운 신전 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신자가 다 있어. 여기도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 여기도 신탁금융, 여기도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신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신자의 지분금융은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메자닌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자, 그 다음에 부채금융에서 나머지 이제 이거 뺀 거. 매운 신전 후 리조신 공사펀드 빼면 다 부채금융, 빌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탁금융은 신탁에서 나타난 뭔가를 통해서 돈 빌리는 걸 얘기해요. 이때 한번 잠깐 해석해 보죠. 자, 신탁금융의 대표적으로 담보신탁이 있어요. 담보신탁. 우리가 신탁이란 말 나오면 뭐가 이전해야 된다?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은 신탁 계약할 때만 있는 거예요.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 소유권 이전. 우리가 담보대출 또는 저당대출이라 그래요. 담보대출, 저당대출은 소유권 넘어가요? 저당권 넘어가요? 저당권 넘어가지. 소유권 안 주죠. 근데 신탁 계약할 때는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 자, 그래서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즉 신탁자 또는 위탁자라고 얘기하고, 얘가 신탁 계약을 하면 수탁자에게 뭘 넘기냐면 소유권을 넘겨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증서를 넘겨줘요. 이걸 수익증권, 수익증서라 그래요. 수익증서, 수익증권을 넘겨줘요. 자, 근데 얘가 수익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래서 은행에 찾아가요. 은행에 찾아가서 수익증서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을 받는데 이때 이 대출을 뭐라고 한다?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계약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 담보신탁. 이걸 신탁금융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신탁금융은 돈 빌리는 거고,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메자닌. 이거 구분해야 된다. 신자 들어간 거. 이건 뭐 외우면 되죠. 리조신 공사펀드, 메자닌 매운 신전후우.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신탁금융 나오는 건 부채금융이다. 여기에 MBS가 주택저당 증권이라 그래요. 즉 저당이동화에서 저당 채권, 주택저당 채권을 바탕으로 한 주금이 이걸 사. 이걸 그래서 MBS 주택저당 증권으로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팔아요. 이게 네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이 MBS의 네 가지가 뭐냐면 MPTS, MBB, 합쳐진 거 MPTB, 그 다음에 CMO. 이 네 가지가 다 MBS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MBS 이 네 가지는 다 무슨 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야. 그럼 무슨 증권이야? 부채증권이야? 지분증권이야? 부채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증권. 선생님, MPTS는 지분증권 아닌가요? 아니에요. 부채증권이야. 근데 부채증권인데 지분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분형 증권이라고 하지, 지분증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부채증권인데 지분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지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이란 말과는 달라. 지분형 부채증권이에요. 다 부채증권에 해당된다. 자, 외우면 되고. 자, 여기 있는 문제는 뭐 보너스죠. 자, 지분금융 이런 거 급하게 풀면 안 돼. 천천히 꼼꼼하게,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리조신 공사펀드, 리츠, 조인트 벤처는 없고, 신디케이션, 리조신, 공모사모에 의한 증자, 펀드,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 없네요. 그래서 세 개가 얘가 지분금융. 메자닌은 있어요, 없어요? 메자닌. 신전후조,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은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없네. 나머지는 다 부채금융이겠네. 세 개 지분금융, 세 개 부채금융 이렇게 된 거죠. 자, 메자닌, 매운 신전후우. 신자가 뭐예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은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우선주라고도 한다. 세 개, 기억, 니은, 이렇게 세 개 외우면 풀 수 있는 거고. 자, 4번 봅시다. 4번. 자, 자금 조달 방법 중에 리츠, 조인트 벤처, 리조, 신자가 얘가 아니에요. 지분금융은 이 신탁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신디케이션이라고 나와야죠. 얘는 부채금융이니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메자닌에 해당되냐라고 물어봤어요. 매운 신전후조.
그러면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후순위 대출. 보통주가 아니라 뭐 우선주라고 나와야 되고 우선주. 자, 8번에 보니까 소유권을 이전했대. 그럼 신탁계약을 했다는 얘기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탁계약할 때 수익증권을 받았대. 수익증권을 받았고 이 수익증권을 담보로 은행에 맡기고 대출을 받았대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이런 거 아니고 담보신탁, 신탁금융 중에 대표적으로 담보신탁이라고 해야 돼요. 담보신탁. 30회도 나왔고 최근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단독으로 나왔어요. 담보신탁. 이렇게 한 것을 몇 번에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담보신탁 찾는 거. 담보신탁. 돈 빌린 거죠. 부채금융을 얘기하는 거죠. 부채금융. 자, 테마 36 보죠. 대출금리, 저당수익률, 이자율. 자, 이자율을 대출금리라 그래요. 근데 이자율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기도 하지. 은행의 수익이 뭐예요? 이자지, 이자. 이자율이 은행에 있어서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은행을 뭐라고 하냐면 담보대출할 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죠. 저당권자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자의 수익률, 이자율 얘기한다. 그래서 이자율을 대출금리라고도 하고 저당수익률이라고 한다. 얘 말 기억해놔야죠.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일 때 정에 레버리지가 나타나려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이자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레버리지 효과. 돈 빌린 사람이 투자해서 좋아야 되잖아. 그럼 돈 빌린 사람이 투자자잖아요. 이자율이 작은 게 좋지. 자, 그래서 내 돈 수익률, 합친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자율인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 얘가 어때야 된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분 수익률, 얘는 총투자 수익률, 종합 수익률, 가장 작은 건 저당 수익률. 이렇게 돼야 정의 레버리졌어요. 이때 이자율을 저당 수익률이라고 표현했던 거 같은 말이에요. 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학교론이 좀 어려운 건 동의어가 많아. 특히 투자론, 금융론에서 동의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외워놓고 시작해야지. 외우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 이게 그 말이었어를 계속 헷갈려요. 그러니까 동의어를 외워놔야 돼. 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율은 이렇게 정하는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따가 하나 정리해 주는 것만 딱 알면 되고. 자, 여기 보니까 은행의 위험이 커진다라고 나왔어요. 은행이 위험이 커지려면 언제 위험이 커지냐? 대출금 많아질수록. 은행은 돈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자,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LTV DTI가 상승할수록이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제 지문에서 LTV가 상향될수록, 커질수록, DTI가 커질수록 이 말 나오면 다 대출금이 많아질수록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은 더 뭐하다? 위험하겠지. 길어지면 돈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자, 그럼 은행이 위험이 커졌어요. 그럼 은행이 위험이 커졌대. 그럼 돈 빌려줄 때 위험에 대한 대가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야. 위험이 커졌으니까. 그럼 금리가 뭐한다? 올라가겠지. 그래서 대출금리, 이자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LTV DTI가 커지면 대출금 많아진다 라는 거고.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 변동금리 먼저 한번 정해볼게요. 변동금리. 자, 이 암기 코드 하나면 끝나요. 사실. 보죠. 코기가 변대유 이렇게 외웠는데, 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면 변동금리가 되고,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그러면 차입자에게는 뭐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대출자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변동금리 방식이에요. 코기가 변했대유, 변대유 이렇게 외워서. 자, 그러면 이 기준금리는 뭐를 기준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뭘 기준 잡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변해. 시장을 기준 잡는 것이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변하는 건 기준금리가 변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해서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변할 수 있는 게 변동금리 방식이죠. 기준이 변해서 뭐가 변한다? 변동이 된다. 금리가 변동된다. 가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바뀐 거예요.
뭘 기준 잡으니까? 시장을 기준 잡아. 시장은 변하니까 기준금리가 변해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인플레가 발생했대. 자, 그러면 은행은 위험해요? 덜 위험해? 위험하죠. 은행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잖아요. 받는 이자가 돈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은행이 손해보니까, 자, 은행이 손해보는 시장 상황이 됐어.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지. 그럼 기준금리가 뭐 한다? 올라가서 얘가 커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자는 좋죠. 차입자 위험을 전가할 수 있으니까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해서 얘가 덜 위험해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금리가 마음대로 조정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 계약할 때 이자율 조정 주기가 있어.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6개월마다 바꿀 수 있다, 1년마다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딱 정해놓을 거예요. 이때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다라고 하는 건 자주자주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좋아? 대출자가 더 좋아요. 대출자가 이자율 조정기가 짧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동금리는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결정되고 대출자에게 유리하다, 대출자가 좋아하는 금리 방식은 무조건 변동금리. 이때 기준은 뭘 기준 잡아? 시장을 기준 잡는 거죠. 시장에 따라서 뭐가 변해? 기준금리가 변해서 이 기준금리가 변하면 금리가 조정되는 거예요. 금리가 변동되는 거예요. 이때 시장에 은행이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변동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 뭐 기준금리가 어떻게 변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준금리가 탁 올라가면 변동금리 차입자의 금리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야. 변동금리에 계약할 때 이자율 조정 주기가 딱 됐을 때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기가 변대유 이거 하나 외우면 딱 끝나고, 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이 되고, 자, 변동금리는 대출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시장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기준이 변하는 거야. 코픽스라는 기준이 변해서 결국 대출기간 중에 금리가 변동되는 거다라는 거. 가산이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변하는 거예요. 코픽스가.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다라는 건 자주자주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좋다? 대출자가 유리하다. 대출자는 은행 얘기하는 거죠. 돈 빌린 사람은 차입자 얘기하는 거고. 자, 이때 금리 인상에 상한을 설정하면 이란 말이 나오는데, 은행이 마음대로 금리를 막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자라고 처음에 약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야, 올리더라도 최대 10%까지만 올리자, 8%까지만 올리자, 이렇게 뚜껑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구 위험이 그나마 줄어들어? 차입자의 위험이,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그나마 차입자의 위험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금리 인상의 상한을 정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정금리로 가보죠. 변동금리는 대출자가 유리하대. 그러면 당연히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뭐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대출자에게 불리하면 차입자에게 뭐하다? 유리하다. 그래서 차입자가 좋아하는 방식은 고정금리예요. 대출자가 좋아하는 건 변동금리고. 자, 여기에서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고정금리의 금리를 결정할 때는 기준금리다 또는 가산금리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자, 기준이나 가산이라는 건 어디에서만 써? 변동금리에서만 쓰지 고정금리에 쓰지 않아요. 고정금리에서,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에서 고정금리의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에 예상인플레율에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기준가산은 변동금리에서만 존재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은행이 불리하대요. 중간에 금리를 바꿀 수가 없대. 그러면 당연히 동일한 조건이라면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어떻게 시작해? 높게 시작해야지 은행이 덜 손해보려고 할 거니까. 그래서 고정금리는 초기 이자율이 높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변할 거예요. 변할 건데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대출자는 불리해요. 이때 조기 상환이란 말이 나오는데,
조기 상환을 차입자가 하려고 해야 하면 갈아탄다는 얘기예요. 채용자를 했을 때. 그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의 위험에 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조기라는 말은 언제 나오냐? 이거 기준 잡아야 돼요. 시장금리가 뭐 할 때? 낮아질 때. 그래서 암기할 때 시장의 금이 떨어지면, 시장에 금 떨어졌대. 뭐 사 먹어? 조기 사 먹는다 이렇게 외웠어요. 시장에 금 떨어지면 조기 사 먹는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고정금리로 대출 약정했던 거 처음에 딱 정했던 게 만약에 5%였어요. 근데 이 시장금리라는 건 그 시장 상황에서 은행들의 평균 대출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떨어졌어. 얘가 3%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차입자는 고정금리니까 5%를 계속 주는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지금 돈 빌리면 3%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차입자는 가만히 있어요? 갈아타려 그래? 갈아타려고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조기 상환할 거다. 그럼 은행은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에 처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금 떨어지면 조기 사 먹는다. 반대로 자, 약정금리가 5%였는데 시장금리가 8%로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차입자는 좋아요, 나빠요? 지금 빌리면 8% 줘야 돼. 예전에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5%만 내고 있으면 돼. 그럼 차입자는 좋아, 나빠? 좋아요. 차입자가 좋은 방식이니까, 차입자는 좋으니까 그냥 유지하면 돼. 대출자는 수익성이 약화돼요. 지금 빌려주면 8% 먹을 수 있는데 옛날 고정금리로 5%로 빌려줘가지고 5%밖에 못 받고 있어. 그럼 3% 손해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떨어지면 차입자는 갈아타거나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좋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니까 차입자는 문제가 없어. 고정금리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고 대출자는 어떠든지 간에 불리하다는 얘기예요.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하다. 언제 조기라는 말이 나오냐? 조기 상환은 시장의 금리가 떨어질 때, 시장 금 떨어지면 조기 사 먹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하고 됐고, 자, 문제 보죠. 틀린 거라고 나왔을 때, 자, 은행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맞아요. 은행은 무조건 변동금리가 유리하니까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위험을 피한다는 건 차입자 위험을 떠넘길 수 있는 방식이 변동금리니까. 자, 변동금리 대출에서 변동금리 방식에서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자주자주 이자율을 바꿀 수 있다. 이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죠. 누가 좋다? 대출자가 좋다. 대출자가 좋다라는 걸 대출자 위험이 줄어든다. 맞네요. 대출자가 유리하다. 자, 고정금리 대출 방식은 이라고 나왔어.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대출자에 유리하고 고정금리는 차입자에게 좋고 대출자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변동금리 방식에 비해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다. 받고. 네 번째, 고정금리에서 라고 나왔어요. 시장이자율이 별표지. 시장이자율이 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얘는 조기 상환한다. 고정금리에서 조기 상환할 때는 시장금리가 뭐 할 때? 낮아질 때. 높아짐이 아니라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더 작을 때라고 나와야죠. 시장에 금 떨어지면 시장금리가 낮아질 때. 자, 변동금리를 어떻게 정하냐?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결정된다. 맞죠? 코기가 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36-2번 옳은 거 보죠. 자, 코픽스 금리가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기준금리죠.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코픽스가 기준금리가 상승했어. 그럼 금리는 올라가야 내려가요? 당연히 올라가지. 기준금리 올라가면 금리도 변동금리 대출 방식의 금리는 뭐한다? 상승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즉 얘가 커지면 당연히 금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대출 시점에 변동금리의 금리보다 뭐하다? 높다. 맞네요. 즉 고정금리는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높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2번은 맞고. 자,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LTV, DT와 대출금리는 다른 거예요. 대출금리 떨어지면 대출받기가 용이하지. 대출을 받아서
주택의 수요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얘와 헷갈리면 안 돼요. LTV가 높아지면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무슨 소리야? 대출금이 많아지면이란 얘기예요. 대출금 많아지면 주택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대출금 많아지면. 그래서 대출금리와 LTV, DTI는 다른 얘기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대출금리가 떨어졌어. 대출받기 쉽지. 대출금리가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주택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 많아지니까 주택 수요가 뭐한다?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와 얘는 같은 말이 아니야. 네, 주의하고. 자, 고정금리일 때. 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했대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은행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그래서 은행은 뭐하고? 손해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이렇게 반대로 나왔네요. 자, 은행하고 차입자 말고 임대인, 임차인 나올 수도 있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면 임대인은 손해고 임차인은 유리하다, 이익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LTV가 커지면 대출금 많아진다는 얘기죠. 대출금 많아지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진 거예요. 맞죠? 그럼 위험 대가를 받으려고 하겠지. 그럼 금리가 뭐한다?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 많아지면이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고. 자, 틀린 거 한번 보죠. 자, 2번 보죠. 1년 만기 대출이래요. 1년 만기 대출일 때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간 중에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좋으냐라고 얘기했어요. 1년이니까 1년 만기래요. 이자를 1년 마지막에 한 번 딱 100만 원이라 했을 때 100만 원 주는 게 좋냐, 아니면 4번 나누어서 25만 원씩 나눠서 받는 게 좋냐? 뭐가 좋아요? 나눠서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돈은 무조건 일찍 받는 게 좋은 거예요. 화폐의 시장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리고 미리 받아야 위험이 줄어드는 거야. 나중에 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 생겨 돈을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무조건 돈은 먼저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한 번 받는 것이 뭐하다? 불리하다라고 나와야지. 자, 4번 보죠. 4번. 자, 고정금리에서 자, 금리가 상승 시, 이건 시장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상승 시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다. 조기 상환 나왔네. 그럼 시장금리가 뭐 할 때? 낮아질 때. 상승이 아니라 하락 시, 시장금리 하락할 때 라고 나와야 되고. 자, 5번에 같은데 금리 상승 예상할 때 차입자라고 나와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자가 아니라 차입자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 변동은 누구한테 유리해? 대출자. 고정은 차입자. 그러면 차입자는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고정금리가 유리한 거예요. 얘가 유리한 게 아니라 변동금리가 차입자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고정금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6번 해보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짧다는 건 자주 위험을 떠넘길 수 있다는 얘기죠. 대출자가 더 유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위험은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전가돼, 대출자의 차입자로 전가돼.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되는 거죠. 차입자의 대출자가 아니라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전가된다. 자, 이건 대출자, 차입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됐고. 자, 쉬었다가 테마 37 보죠.